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상호관세, 즉 광범위한 통상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는 날도 서지 않은 무딘 칼로도 세상을 겁박하고 결국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핵심 안보 동맹국들 대부분은 이 트럼프의 강압에 대응조차 하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즉시 베팅 액수를 높여서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스위스산 수입품에 39%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시켰고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였던 것을 35%로 인상시키는 등 예정보다 높은 관세로 위협을 했으니까요. 특히 8월 7일부터는 10에서 최대 41%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또한 중국 물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해 추가로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굴복한 나라들에게 미국 측이 양보한 것은 1도 없었어요. 이만하면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은 일단락되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전보다는 좀 작아지겠습니다만 이번 협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게 될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달러 시장을 공고하게 지켜주었던 우방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맹방으로 남아있을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러로 세상을 지배해왔죠. 동맹이라는 근사한 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상 동맹들로부터 달러 발행에 따른 차익, 즉 시늉리지를 취해왔었거든요. 우리가 기꺼이 시늉리지를 갖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보호 그리고 압도적 시장의 제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오랜 약속들을 모두 저버렸어요. 타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는 알 바 아니고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는 압도적 시장에 대해서도 관세의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기존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의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자신이 분탕질을 해도 여전히 우방들은 미국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실망한 동맹국들이 전략적 독립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를테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이 얼마 전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양국은 안보, 경제, 디지털, 기후변화 등 주요 분야에서 경쟁적 동맹을 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EU와 CPTPP가 협력하는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상에 대한 협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이 CPTPP는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지역 무역 협정입니다. 사실 오바마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탈퇴를 하면서 지금은 일본이 어영부영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유는 이 CPTPP를 활용을 해서 독선적인 미국 그리고 색깔이 아예 맞지 않는 중국 이 두 나라를 모두 빼버리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EU와 일본의 경제권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25% 정도 되는데요. 여기 몇 개 나라를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다면 미국을 넘어서는 거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보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예전 같으면 일본이 선뜻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일본은 미국의 신복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총질을 해대는 트럼프에게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옳다는 주장도 있어요. 특히 수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보지 못하고 트럼프의 전략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태 그리고 중국의 약탈적 무역 정책이 원인일 겁니다. 이 악당들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미국을 진심으로 대하는 동맹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질서를 파괴하면서 제2의 플라자 협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플라자 협약은 당시 경쟁자인 일본을 억누르고 미국의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지금과 당시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해 드렸지만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에게 무역 적자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달러를 발행해서 우방들이 만든 물건을 사다 쓰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무역 적자가 없으면요, 기축 통화도 없는 겁니다. 사실 플라자 협약의 진짜 목적은 무역 적자의 해소가 아니었어요. 맹렬한 속도로 추격해오는 일본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나라는 명목상의 이유는 그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플라자 협약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강하게 떠오르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잠을 자도록 유도하기 위한 꽁수였고 그 전략은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 놀이는 과거 플라자 협약과는 좀 다른 점이 많아요. 우선 당시에는 G2였던 일본만 주된 타켓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오늘날의 G2인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이 다르죠. 선진국들에게 관세라는 직접적 희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산 제품 구매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대 국가들에게 항공기 구매 약속을 받아내고 LNG 투자 및 수출을 강요했죠.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에서는 미국에게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고 알래스카 LNG 투자 역시 언급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6천억 달러 상당의 거액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건 사실상 강도 행위예요. 심지어 우익 성향의 카터 연구소의 스컷 린스컴 부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활용해서 억지로 이런 조건을 관철시키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관세가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행 정액제 방식의 특허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 가치의 1에서 5%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명분은 세수 확보예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허 수수료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이를 국가 부채 감축의 수단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위주의 나라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 수는 2만 3천 건이나 됩니다. 전체 특허 출원수의 7.3%를 차지해요.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미국 특허 수수료는 약 3,75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최대 3조 7천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강탈이죠.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을 좀 요약하자면 우방들을 희생시켜서 빼는 거죠. 뺏어서 미국의 부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힘없는 국가들을 협박해서 주요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주요 제조업을 뺏긴다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실업자는 늘어나겠죠. 미국은 반대로 제조 강국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정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지난달 28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투자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피해는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재배업체, 베트남의 운동복 공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죠. 오는 2027년 말까지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추산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생각대로 잘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과거 플라자 협의 때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환율을 도구로 활용했다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관세라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부에서도 이 부정적인 전망이 소복소복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상승과 세수 급증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은 늘 빼놓는다. 관세는 이미 GM, 테슬라 등 미국 거대 기업들의 수익을 잠식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과거로부터의 경험적 지혜를 좀 빌어오자면 역사상 최악의 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스무트 홀리 법안인데요. 이걸 아십니까? 미국의 관세율을 결정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실효 관세율은 스무트 홀리 법 이후에 19%까지 육박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치명적인 관세율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미국 이외의 나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미국의 마가를 이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남의 심장에 말뚝을 받게 되면 자신도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19%의 관세는 오히려 미국을 심각한 대공황으로 몰고 갔고 수년에 걸쳐 아주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관세는 미국에서도 금기시되었던 도구였던 거예요. 그것을 트럼프가 제멋대로 꺼내든 겁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5%에 불과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 수준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대교역국 평균 실질 관세율은 18.5%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공황으로 몰고 갔던 관세율과 이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지난주부터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도 불안한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PCE 가격지수에서 물가와 소비에 모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상승했고 근원 PCE 가격지수는 0.26% 상승하면서 관세가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그 영향이 결국 실질 수요의 둔화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더욱더 걱정스러운데요. 실질 PCE는 전월 대비 0.06% 증가에 그쳤고 실질 근원 PCE는 마이너스 0.0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수요는 확연히 약해지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높아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관세가 사실상 결정되지는 않았었죠. 누구도 실효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비용이 좀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를 조금 더 파헤쳐 보죠. 소득 증가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인데요. 개인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소득의 전월 대비 변화율은 석 달 연속 낮아지고 있어요. 6월의 급여소득은 전월 대비 0.18%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소득은 증가율이 더 크게 낮아졌어요. 급여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실제로 걱정하던 문제가 지난 주말에 터지고야 말았죠.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금리가 2년물을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무려 27.7베이스포인트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니까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줄만 알고 있었던 지난 5월과 6월의 신규 고용 대부분이 허수였다라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월 평균 8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필요한데요. 지난 5월에 고작 19,000개에 불과했고 6월에도 달랑 14,000개뿐이었다면 이 고용시장의 둔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번 고용보고서가 정확하다라는 전제하에 정확하다고 본다면 미국 고용시장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한 그날로부터 이미 고용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수정됐듯이 다음번에 또 수정될 수도 있어요.
고용지표의 대규모 수정으로 인해서 BLS 고용보고서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오죽하면 트럼프는 즉시 BLS 국장에 대한 해임을 발표했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노동부의 고용동향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고용시장의 둔화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관세 불확실성,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등으로 인해서 해고 건수는 다소 제한적인 편이었지만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역시 비슷한 속도로 정체되고 있었거든요. 관세로 인한 마진 축소 압력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연령대인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54.79%를 기록합니다. 요건 2018년 8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최근 4개월 하락폭이 1.8%포인트이고 팬데믹을 제외한다면 역대 최저치가 53.77%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6세에서 24세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사적 최저점에 거의 임박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잘못 계산된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단 말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자신감만 부여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안 좋았는데 말이죠. 관세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또한 연준은 연준대로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를 놓치게 하는 역할도 하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서 관세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쉽게 조정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속히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힌트는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올 겁니다. 고용시장이 찌그러들어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만 충분하다면 주가는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말이죠. 연준의 금리 대응 능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 두 개의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면 아무리 고용시장이 위축되어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것은 물가 지표입니다. 아직은 물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주가도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서 연준의 대응 여력이 작아진다면 저는 현금 비중을 속히 늘려잡을 겁니다.